안녕하세요. 재무위험관리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해야 될 과목은 재무위험관리사의 제4과목입니다. 리스크관리 기법. 이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서 4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죠. 전체 100문항 중에서 35문제가 나오니까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내용이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이 기법이 그냥 뭐 대충 하자 이렇게 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 또 대부분이 이제 리스크 관리 개념이 되게 중요한 사업은 금융기관들입니다. 재무위험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재무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재무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그 테크닉들이 굉장히 좀 정치하단 말이죠. 상당히 정교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공부를 해야 될 이제 통계학과 같은 기본 학문에 대한 것도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상품을 트레이딩 하는 건지, 투자 상품을, 트레이딩하는 투자 상품에 대한 상품의 구조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뭐 통계학과, 그 다음에 상품 구조, 그 다음에 또 기업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뭐 어떤 조직 구조라든지 또는 규정 체계라든지 또는 실무적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종의 종합 학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리스크 관리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내용들이요, 기본적으로는 통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생 상품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실무도 좀 알아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분량이 많다 보니 공부를 하기에 좀 부담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쪽집게처럼 찍고 가자. 이거 시험 나온다, 저거 시험 나온다. 저는 그런 말 안 믿습니다. 그렇게 쪽집게처럼 찍어서 이거 나온다, 저거 나온다 알 거라면은 그 금투협에서 이런 거 책 왜 만들어내겠어요? 누구나 그 쪽집게처럼 찍어서 문제 나온다는 걸 다 말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책의 존재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할 때에 내용들이 좀 광범위하고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일관적으로 흐르는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 기본 원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 또는 뭐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또 계속 이야기할 텐데 그 맥락을 좀 잘 그 캐치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그 맥락을 좀 잘 이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개념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어떤 식으로 비틀어서 내든지 간에 문제를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리스크 관리 기법을 공부하면서 35문제를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저는 35문제에서 적어도 30문제는 넘게 맞히자는 게 목표입니다. 5문제 정도는 그냥 뭐 애교로 틀려주죠. 예의잖아요. 시험 문제를 낸 분들한테. 자, 그게 뭐 대단히, 자신감이 넘치는 또는 교만한 소리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공부를 하시다 보게 되면, 하나의 맥락으로 쭉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시장 리스크 관리 15문제인데 시장 리스크 관리 15문제는 밸류 리스크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그냥 딱 정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밸류 리스크가 어떻게 계산하는 거다, 방법론이 뭐가 있다, 각각의 상품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거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만 쭉 정리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맥락이 쭉 다 이어지기 때문에 밸류 리스크, 시장 리스크 관리에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틀릴 게 없어요. 실수하지 않으면 안 틀린다. 물론 계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계산 문제도 아주 복잡하지도 않아요. 간단하게 그냥 수식만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수식을 아는 방법도 그냥 뭐 막무가내 외우면 돼요. 이거 외우세요 하면 그냥 그거 외우자. 이거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웁시다. 이거 외우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 그거는 저라면, 제가 출제자라면 굉장히 유혹을 받는, 이런 거 문제 내야 되겠다라고 유혹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공식 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가능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긴 할 텐데, 너무 또 뎁스 있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아주 아카데믹하게 가버려요. 우리는 이거를 무슨 대학원 공부하고 박사학위 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 합격해야 되는 거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이 공식을 암기할 수 있거나 또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좀 비주얼라이즈, 시각화시켜서 한번 공식을 이해를 해보고요. 그리고 한번 공식이 이해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공식을 내가 유도할 수도 있고, 굳이 안 외운다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적용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시장 리스크는 밸류 리스크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쭉 주제가 이어지는 데 반해서 신용 리스크는요, 되게 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신용 리스크는
좀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도 꽤 많이 있어요. 나중에 절대적으로 본인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신용 리스크 관리는.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긴 할 텐데, 시장 리스크 관리는 굉장히 사운드한 그런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신용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신용 리스크 부도 위험이라든지 또는 뭐 신용 등급이 하락해서 얼마만큼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걸 계산하는 게 그냥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보면 상당히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신용 리스크를 계량화시키는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고요. 각 모형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신용 리스크 관리는 시장 리스크하고는 다르게 시장 리스크는 밸류 리스크라는 개념 하나로 딱 정리가 돼버리지만 신용 리스크는 좀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그 지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부도 확률 추정해야죠. 신용 위험에 노출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그런 것도 추정해 봐야 되고 만약에 돈을 부도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추정해 봐야 되고 그래서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 모수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산만합니다. 신용 리스크 관리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에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물론 이 책도 보면 정리가 뒤에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 책은 이 부분의 표는 서머리가 딱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서머리는 들고 다니면서 항상 눈에 익혀 놓으세요. 이렇게도 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신용 리스크는 분량도 꽤 많고요. 거기다 많은 데다가 내용도 많이 파편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기타 리스크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 사례 분석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나 리스크 관리 사례 분석 세 문제는요, 이거는 그냥 이 케이스에서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만 알게 되면 그냥 이거는 거저먹기입니다. 그래서 기타 리스크 관리 사례 분석은 세 문제는 무조건 맞추자. 이거는 뭐 사례 몇 가지 되지도 않으니까 사례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기타 리스크 관리 부분도 기타 리스크 관리에서 이제 다루고 하는 내용들이 금리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이게 이제 키입니다. 두 가지인데, 이것도 몇 가지 테크닉이 있어요. 뭐, 만기 갭이라든지, 또는 듀레이션 갭이라든지, 유동성 갭이라든지, 이런 게 테크닉이 있으니까, 그다지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금방 이해가 또 됩니다. 그것만 정리가 되게 되면, 기타 리스크 관리나 리스크 관리 사례 분석은요, 그거 합쳐서 8문제인데, 이건 다 맞추자, 이런 거고, 신용 리스크나 관리는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몇 개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험 치러 갔을 때. 그래서 거기서 뭐 한 두어 문제 틀리고 시장 리스크 관리는 사실은 저는 틀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계산 문제에서 틀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 두어 문제 틀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 서너 문제 틀리자 이 정도만 되어도 다 맞출 수 나머지는 다 맞추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부를 하시다 보게 되면 처음에는 좀 딱딱하고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같이 한번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페이지를요,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세요. 파트 1, 그게 로마 숫자로 이제 4페이지입니다. 컨텐츠의 파트 1에 시장 리스크 관리라고 있죠. 거기에 이제 챕터별로 보면은 밸류 리스크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기초 지식, 밸류 리스크의 측정, 그리고 변동성의 추정, 다양한 바 측정 방법, 델타 노멀 방법의 적용, 그 다음에 델타 노멀 방법의 적용, 파생상품 바의 용도. 이게 모두 이제 8개의 챕터로 되어 있잖아요. 8개의 챕터가 전부 다 밸류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밸류 리스크는 통계적으로 위험을 계량화시키는 척도거든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게 되면 괜찮을까요?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CRO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최고 리스크 관리 임원입니다. 자, 투자 담당 임원이 와서 내가 이번에 한 1,000억 정도를 뭐 어디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무슨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또는 무슨 파생상품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거 괜찮을까? 자,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투자심의위회가. 거기서 자, 저는 리스크 관리 팀장이나 또는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으로 자리에 앉아서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되는데 야, 파생상품에 이번에 1,000억 투자한다고 근데 잘 모르는 파생상품이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사실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그거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위험한 걸 다 안다는 걸 와가지고 나는 단지 그걸 입 밖으로 머릿속에 있는 걸 위험하지 않아요라는 말을 내었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월급 받고 앉아있다.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숫자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 정도의 만약에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게 되면 투자 호라이즌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 달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 투자하는 거예요? 일주일 투자하는 겁니까?
그 정도 투자 호라이즌을 가지고 있으면 야 1000억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는요 한 800억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갖다 너무 많이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800억까지 손해난다는 거 당신이 어떻게 그걸 증명합니까? 아니 내가 증명하겠다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99% 신뢰 수준에서 최대 발생 가능한 손실액이 800억까지 될 수 있습니다. 1%는 난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대 손실액이 거기까지 간다는 게. 물론 이익도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손실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손실이 800억이라는 이야기는 손실 보지 않고 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최대 손실 800억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99%입니다. 자, 그거는 99% 확률로 800억이 손실 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99% 신뢰 수준에서 내가 한번 추정을 해보게 되면 최대로 나오는 손실이 800억까지 갈 것 같다. 1%는 틀릴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자,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만이 조금은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인포메이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 리스크 관리에서는 방금 제가 말했던 어떤 일정한 신뢰 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걸 계량화시키는 테크닉으로 밸류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 밸류 리스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9개 챕터에 대한 주제로 쭉 일관성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 리스크의 개념만 일단은 정의만 정확히 이해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그것만 알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컨텐츠 7페이지에 이제 신용 리스크 관리가 있는데, 신용 리스크 관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이제 주제가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 챕터들을 보시게 되면 신용위험 기초는 뭐 신용위험이 뭐냐 이런 이야기일 거고, 그 다음에 챕터 2에서 채무 불이행 확률과 회수율의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벌써 신용위험이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상대방의 부도나는 위험 이런 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부도 확률을 어떻게 추정하는 거지? 만약에 부도 났다라고 쳐, 그러면 내가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추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벌써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집니다. 요게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숫자로 뭔가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나중에 이제 조금은 기본에 해당되는 거라서 신용 리스크 쪽에서는 요 챕터 2가 좀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거는 그 신용 리스크를 계량화하기엔 기본 개념이에요. 자, 기본 개념을 챕터 2에서 우리가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에서 전통적인 신용위험 평가 모형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 이 챕터 3는 뭐, 과거에는 지금까지 뭘 해왔나요? 그런 이야기고요. 별로 시험에 놓을 일이 없죠. 이런 내용들은. 챕터 4는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옵니다.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기법에 대해서. 근데 기법이, 어떤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나요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K&B 모형도 있고, 그럼 크레딧 매트릭스, 크레딧 포트폴리오 뷰, 크레딧 리스크 플러스 추경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디테일을 그때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콘텐츠 8에서 포트폴리오 신용 위험.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목적은 개별 대출 하나에 대한 위험 또는 뭐 개별 주식 투자 하나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전체 리스크가 얼마입니까? 이런 걸 계량화 시켜야 되는 거라서 결국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챕터 5에서 포트폴리오 신용위험 관리 기법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K&B 포트폴리오 매니저하고 그다음에 크레딧 매트릭스라는 두 가지 테크닉을 중심으로 이때 볼 거예요. 챕터 4에서 이미 K&B 모형하고 크레딧 매트릭스 모형은 봅니다. 개별 자산에 대한 신용위험 측정하는 방법을.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로 넘어와서 K&B하고 크레딧 매트릭스에서는 그러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계량화 시킵니까? 그걸 그때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5번, 챕터 5까지가 우리가 말을 하는 그냥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방법론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주로 이제 대출이 이제 대상이 되고요. 대출 또는 뭐 채권 투자했다. 이렇게 남한테 돈을 뭔가 상대방이 부도나게 되면 돈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거래를 했다. 어느 정도 위험이 있나요?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할 텐데, 그거 말고 좀 어려운 주제가 챕터 6에 나옵니다. 챕터 6은 장외 파생 상품이에요. 장외 파생 상품은 자, 거래 상대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우리가 거래소에서 만약에 뭐 선물 거래를 했어요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우리가 돈을 갖다가 못 받을, 내가 돈을 갖다가 벌었는데, 돈을 땄는데 그 돈을 못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장외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의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장외 거래가 또 하필이면 파생 상품 거래예요. 파생 상품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뭔가 계약의 형태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약속하는 거래잖아요. 이걸 팔게, 내가 얼마의 가격으로 팔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또는 얼마의 가격으로 사겠다고 약속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드 거래들이죠. 그 다음에 나는 뭐 금리, 고정금리 줄 테니까 당신은 변동금리 주세요. 이런 것들이 금리 수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문제는 장외 파생 거래는 만기까지, 파생 거래의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파생 거래 계약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지금은 이제 시장 변수를 보게 되면 이 파생 거래에서 내가 돈을 따고 있어. 지금은 이제 또 어떤 그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봤더니 이번에는 내가 돈을 잃고 있어. 이래서 그거 내가 돈을 따는 것과 돈을 잃는 것, 그걸 뭐 예컨대 자산의 가치처럼 평가해 보게 되면 이 계약에 플러스 가치가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 가치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융 변수가 막 움직이면서 파생거래 기초 자산이. 중요한 거는 신용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는 내가 얼마만큼 딸 수 있니가 중요합니다. 이 장외 파생거래에서. 그래서 이미 부도 확률과 관련된 거는요, 앞 챕터에서 다 해요. 나의 상대방의 부도 확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추정하는 것들은 이미 앞에서 다 하는 거고, 앞에 있는 챕터를 하고. 자, 부도 확률에 대한 이론은 앞에서 다 끝났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상대방한테 얼마만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금액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장외 파생 상품은 그 금액이 되게 불확실합니다. 돈을 얼마를 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장외 파생 상품의 신용 위험 측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섹션 4에 나와 있는, 자산별 신용위험 노출 금액입니다. 자, 이게 노출 금액, 그리고 5도 보게 되면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이 상대방이 이제 장외 파생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장외 파생 거래 계약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만기까지 쭉 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장외 파생 계약에서 돈을 딸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상대방이 부도나 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 위험 노출되어 있는 금액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어떻게 추정하나요? 그걸 그 섹션 5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장외 파생 상품 신용위험 측정에서 중요한 거는요, 섹션 4하고 섹션 5예요. 자, 그다음에 국가위험 평가 모형 어렵죠. 국가가 부도날지 안 날지 그거 평가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보게 되면 그냥 사이드 CTC처럼 항상 이게 들어오는 주제이긴 한데 국가위험 평가 모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출제하기는 되게 뭐 좀 그렇게 마땅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국가위험 평가 모형은. 밥 먹으러 가게 되면 그 식탁에 항상 올라오는 반찬이 있죠. 항상 올라오는 반찬이지만 젓가락이 잘 안 가는 반찬. 그게 국가위험 평가 모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용 파생 상품이요. 자, 이제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forward futures, 선도 거래, 선물 거래, 옵션 거래,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스왑 거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 파생 상품이에요. 시장의 주가라든지 시장의 환율, 그다음에 commodity price, 원자재 가격이죠. 그다음에 또는 금리 이런 게 움직이게 되면 그런 게 걱정이 돼서 내가 파생 거래를 미리 해지를 해놓을게. 이런 게 이제 시장 파생 상품들인데 신용 파생 상품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신용 파생 상품을 다른 데서 다루지 않고 여기서 다룹니다. 신용 파생 상품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CDS라는 신용 수합, 그다음에 토탈 리턴 수합, 그다음에 CL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신용 리스크 쪽에서 다룰 게 그 섹션 9에 나와 있는 챕터 9에 나와 있는 자산 매각 유동화 CDO 이런 게 있는데 은행이 대출 같은 걸 해준 다음에 대출을 갖다가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에다가 대출을 계속 쌓아놓지 않고 딱 묶어가지고 자본시장으로 휙 내보내는 방법이 자산 유동화입니다. 이거는 신용 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전가시키는 행위죠. 그래서 이 자산 매각과 자산 유동화 이것도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는 테크닉으로서 좀 제도화되어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마지막에 공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파트 3에 나오는 게 기타 리스크 관리 및 사례 분석인데 여기서는 주로 금리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주로 이제 그 주류를 이루고 그 다음에 비재무 리스크, 운영 리스크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뭐 간단한 말들입니다. 별 것 없어요. 유동성 리스크하고 금리 리스크 두 번째와 세 번째 챕터에 주로 집중을 하면 되고요. 챕터 5에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 사례 분석인데 이게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몇 가지만 그 케이스만 외우면 됩니다. 여기서 뭐 세 문제가 나와요. 사례 분석에서. 이거는 뭐 그냥 거저먹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페이지를 본격적으로 넘겨서 페이지 2페이지 볼까요? 챕터 1은 이제 밸류 리스크의 소개. 신용 리스크를, 시장 리스크를 계량화 시킬 거예요. 모든 리스크 관리는 숫자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덜 위험해요. 조금 위험해요. 아주 안 위험해요. 이런 식의 말을 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합니까를 돈으로 말해야 된다. 그러면 위험의 크기를 돈으로 계량화시켜야 되는데 시장 리스크를 계량화시키는 대표적인 측정치가 value at risk입니다.
자, 먼저 위험의 정의라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위험의 정의라는 게 뭐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니까 자, 뭐 이런 그죠? 야,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어라고 하는 변동성이 있는데 그 변동성은요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오는 결과의 범위. 뭐 군대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포를 쏘는 사수가 있어요. 포를 쏘는 사수가 저기 타겟이 있습니다. 멀리. 그래서 그 타겟을 조정을 해가지고 뭐 각도 다 맞춰가지고서는 포를 땅 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포탄이 어디 떨어질 걸로 예상을 쏘겠습니까? 관역에 확실히 표적에다가 확실히 땅 떨어질 걸로 생각하고 포를 쏜 거예요. 예상대로 가서 포가 딱 그 예상된 그 이 탄착점에 땅 하고 포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정확히 떨어졌으니까. 문제는 거기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막 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서 튀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예상됐던 값이 안 나왔어요. 다른 값들이 나왔다고. 근데 그게 예상되는 값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붙어 있으면 변동성이 작은 거고 예상했던 값보다는 멀리 떨어지게 되면 변동성이 큰 겁니다. 이게 뭐 예상하는 값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위험하니까 그렇게 위험을 정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금융기관 기업 그 밖에 금융기관 참여자들은 이자율, 환율, 주가, 원자재 가격의 변동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 이자율, 환율, 주가, 원자재 가격 이 네 가지가 시장 리스크 관리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관리 대상 시장 위험 변수입니다. 관리 대상 시장 위험 변수. 이 시장 위험 변수는요, 이 금리라든지 환율, 주가, 원자재 가격 제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조정 못해요. 조정하면 잡혀가요.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움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배팅하고 있는 정도를 저는 좀 조정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자율, 환율, 주가, 원자재 가격 이 네 가지가 시장 위험의 4대 요소입니다. 시장 위험의 4대 요소. 자,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내려오셔서 한편 위험을 불확실성과 구분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자, 위험은 알려진 분포, 밑에 불확실성은 알려지지 않는 분포라고 말이 있는데요. 그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불확실성은 알려지지 않는 분포라고 되어 있어요. 알려지지 않는 분포란 이야기는 분포를 모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좋게 말해서 그냥 아주 나이스하게 표현해가지고 알려지지 않는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나이스한 표현이고 불확실성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포 자체도 모르겠고. 자, 반면에 그 위험 또는 리스크는요, 정확히 뭐가 있냐면 분포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를 거예요. 앞으로 너는 결과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라든지, 또는 뭐,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로그노멀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로그노멀은 0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분포입니다. 나오는 결과가 무슨 분포가 나오나요? 우리가 그런 분포를 알고, 그 분포에서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를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평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되게 양의 값으로 가고 평균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면 음의 값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리스크는요, 좋은 걸 보는 게 아니고 나쁘게 가면 어디까지 갈까를 보는 거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서 최대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하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의 두 가지를 구분하는 아주 딱 부러지는 이야기는, 위험은요, 리스크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uncertainty, 불확실성하고 같지 않습니다.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같아지려고 하게 되면 이게 뭐가 있으면 확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 위험은 그 확률을 동반한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t 이퀄 0고 여기는 t 이퀄 뭐 1년이라고 합시다. 요 기간 동안에 제가 어떤 거래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 노출 기간. 근데 뭐 돈을 갖다가 누구한테 돈을 갖다 빌려줬다고요. 남한테 돈을 갖다가 뭐 대출을 해준 거죠. 자, 대출을 해줬는데 여기서 100이라는 돈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 대출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부도가 안 나게 되면 우리 돈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예컨대 이자를 갖다가 뭐 한 5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냐면 105를 받아야 돼요. 105를. 근데 105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값이 받을 수도 있어요. 다른 값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거는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을 하면, 약속을 이행하는 걸 갖다가 no default라고 할게요. 부도가 안 나게 되면, 디폴트가 나게 되면 얼마가 받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105보다는 못 받겠죠. 이때는 이제 얼마만큼 회수할 건지 회수율을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이거는 받아야 될 돈이 105고 곱하기 추정 회수율을 써야죠. 어느 정도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는 회수율. 회수율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불확실하긴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100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나중에 이게 미래인데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그냥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이게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험의 개념을 여기다 딱 이 글에다 적용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그래, 부도가 나지 않을 확률이 몇 %니? 요거 확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도 나는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니? 요런 확률이라는 개념이 붙어야 돼요. 이 가지의 확률이 몇 %고 밑에 있는 가지의 확률은 몇 %니?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불확실성이 있고,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을 갖다 붙이는 순간 이 거래는 위험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불확실성만 가지고서는 위험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불확실성에다가 확률이 같이 동반되게 되면 그게 곧 위험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알려진 분포란 말이 있잖아요. 알려진 분포란 말 자체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갖다 우리가 알고 있고, 경우의 수가 지금 이거는 두 가지죠.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경우의 수에다가 확률을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위험이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위험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거나 좀 줄일 수 있을까? 대표적인 방법이 분산 투자를 하거나 또는 뭐 파생 상품을 통해서 해지하거나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한 군데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하거나 또는 파생 거래를 해가지고 위험을 아예 해지를 해버리거나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자, 그래서 분산 투자는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잠깐 개념을 우리가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파생 상품을 된 해지도요, 여러분이 그 다른 과목에서 파생 상품 거래를 가지고 어떻게 해지하는 건지 다른 과목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밸류 리스크가 중심입니다. 파생 상품을 통해서 어떻게 해지하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지하는 겁니까? 이렇게 어떻게 위험 줄이는 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이 얼마만큼 줄어드는 겁니까? 이런 거는요, 숫자를 한번 계량화 시켜 볼 거예요. 계량화. 자, 3페이지로 넘어와서 재무위험 관련된 종류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코어에 보면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이 있잖아요. 요 두 개가 1차 위험이에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1차 위험이 시장위험, 신용위험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위험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주가위험, 이자율위험, 환율위험,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위험,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맨 밑에 줄 보시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주요 금융기관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시장위험, 신용위험, 그 다음에 운영위험이라는 것도요, 같이 계량화해서, 이걸 계량화한다는 소리는 금액으로 표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억입니까? 이러고요. 시장위험은 몇 억입니까? 신용위험은 몇 억입니까?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운영위험도 몇 억입니까? 이렇게 금액으로. 이렇게 계량화시켜서 금융기관의 총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위험을 금액을 다 더한 게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뭐를 넘었으면 안 되는 거냐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본전을 넘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전. 그 본전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기자본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어떤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기자본의 일정한 범위 한도 내에서 요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이나 운영위험을 합친 값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자본을 벗어나지 않게끔 관리하고자 하는 게 리스크 관리의 기본 방법이에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4페이지 볼게요. 재무위험의 유형에서 첫 번째 시장위험. 자, 시장위험은 다음에 네 가지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위험, 이자율위험, 환율위험, 상품가격위험 네 가지 있어요. 이거 외워 놓으셔야 돼요. 주식위험에 노출되려고 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거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주식을 샀어요라는 주식에 대한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자율 위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출도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채권도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는데, 대출은 나중에 신용 위험에서 다루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는 트레이딩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들 있잖아요.
채권들은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자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환 위험도 있습니다. 외화 포지션 들고 있을 경우에 환율이 오르거나 내려가게 되면 환 손실 또는 환 차익 이런 것들이 발생하죠. 커머디티 프라이스, 상품 가격 위험, 금 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금. 골드뱅크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은행이 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금값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게 되면 그러면 금을 들고 있는 포지션에서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나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위험은 그래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이 디폴트 위험이죠.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신용위험이라고 하게 되면 디폴트 위험이라고만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문장 보게 되면 신용위험은 총 신용위험 노출 금액, 부도 확률, 부도시 회수를 따라 결정된다. 이게 신용위험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기본 요소. 총 신용위험 노출 금액이 얼마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니? 그 다음에 부도시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니? 요 세 가지. 아까 시장 위험은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주식 위험, 이자 위험, 환 위험, 상품 가격 위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 위험을 계량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부도 위험에 노출된 금액이 얼마야?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도 확률이 얼마지 알아야 되고 부도가 난다고 해서 돈을 다 잃는 건 아니니까 부도 시의 손실률 또는 부도 시 회수율이 얼마니?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신용 위험을 계량화시키기 위한 3대 구성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좀 의미 있는 말이 있는데 과거의 신용 위험은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하는 경우의 위험으로 한정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용위험이라고 하게 되면 이 나의 상대방이 부도가 나는 위험이 신용위험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은 너무 신용위험을 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요즘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갔는데 상대방이 부도가 났을 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어요.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갖다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을 들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부도나게 되면 이 채권을 갖다 상환받기 어렵죠. 그래서 채권 들고 있는 입장에서 신용위험을 계량할 때 상대방 부도 위험만 계산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소극적이에요. 자, 채권을 들고 있는데 100억짜리 채권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신용 등급이 탁 떨어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100억으로 그대로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90억으로 떨어졌어요. 아직 부도는 안 났습니다. 근데 채권이 100억짜리가 90억으로 떨어졌다고. 저는 손해봤죠, 이제. 10억만큼. 이거는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그죠? 이것도 있잖아요. 그죠? 신용위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신용위험.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신용위험이라고 보자. 그리고 부도라는 거는 신용도 하락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가 여러 개 있는데 부도는 거의 아주 극단적인 거고 원래보다는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어쨌든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될 테니까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손실까지도 신용위험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자, 그게 이제 요즘의 신용위험의 카테고리입니다. 부도 위험만 신용위험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까지도 같이 신용위험에 들어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기업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상대방의 채무 이행 능력의 변화. 자, 상대방 기업이 자산 가치가 막 하락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떨어지게 되면 상대방의 채무 이행 능력의 변화. 이게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이게 신용 등급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등급 변화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까지도 같이 포함시키자. 이게 이제 요즘의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밸류 리스크 시스템이 시장 위험을 관리하는데 시장 위험을 측정을 하고요. 시장 위험이 어느 정도 변하고 있는지를 이 밸류 리스크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밸류 리스크 개념은 또 신용 위험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신용 위험에 적용하게 되면 신용 위험을 신용 위험의 크기가 어떤 일정한 신뢰 수준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걸 계량화시킨 게 신용 리스크 바입니다. 신용바라고 해요. 크레딧 바. 이것도 뒤에 가서 나올 신용 리스크에서 공부하겠습니다. 결제 위험, 세틀먼트 리스크죠. 세틀먼트 리스크는 주로 외환 거래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외환 거래를 기업 대 기업 간,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결제하는데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통화를 결제를 했는데 결제를 받은 상대방 통화가 그 결제 통화를 갖다 저한테 주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이 결제 위험입니다. 그래서 결제 위험은 이제 한쪽이 이미 지급을 했어요. 저희가 통화를 줬습니다. $1 교환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원화 줬어요. 상대방의 달러 저한테 줘야 돼요. 근데 안 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제 위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동성 위험은 포지션을 정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단편적인 하나만 설명을 한 거고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좀 확대해서 하게 되면 방금 유동성 위험은 포지션을 정리하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위험이다. 요 한 문장 가지고 다 좀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이것도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한쪽만 바라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는 이 말을 쓴 의도는 좀 넓게 바라보고 이 말을 쓴 거예요. 어떻게 넓게 바라본 거냐면 이런 거예요. 유동성 위험은 자, 특정 자산 및 시장과 관련된 위험과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자금 조달과 관련된 위험이 있다. 자, 그게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주식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은 별로 문제가 안 되지. 이거 한번 봅시다. 주식하고 부동산 한번 볼까요? 주식을 100억 가지고 있는 거 하고요. 부동산을 100억 가지고 있는 거 하고는 되게 유동성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요거는 금방금방 팔 수 있죠. 얘는 팔기가 되게 어려워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팔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얘는 유동성이 되게 낮아요. 반면에 얘는 유동성이 높죠. 상대적으로 팔리면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정한 시간 내에 제가 현금이 필요해서 그 현금을 맞추려고 하게 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돼요. 원래 가격보다는 낮게 팔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시장 유동성이 떨어졌을 때, 시장 유동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 파는 거래가 별로 없어요. 내놔봤자 안 팔려요. 이럴 때. 그때 있잖아. 우리가 이 포지션을 청산해가지고 돈으로 바꾸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급매하듯이 나야 됩니다. 급매. 자, 급매하게 되면 원래 팔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죠. 그때 손실이 발생한다고요. 야, 이거 급매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제값을 받았을 텐데 급매하는 바람에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어. 거기서 내가 돈을 잃어서 그런 위험을 시장 유동성 리스크라고 해요. 요거요. 시장 유동성은 시장에서 거래 유동성이 확 줄어드는 바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했더니 정상적 가격으로 청산이 안 되고 좀 낮은 가격으로 청산해서 발생하는 손실 위험. 그게 시장 유동성 리스크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금 조달 유동성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은행 같은 데서 말을 하는 유동성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자금 조달 유동성을 말을 하는데 돈을 빌리려고 해요. 내가 뭔가 빨리 돈을 갖다가 어디 메꿔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돈을 메꿔야 되려고 시장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했더니 돈이 잘 안 빌려져요. 또는 빌리려고 하게 되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발생하는 위험이 자금 조달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유동성 리스크는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시장 유동성 리스크가 있고 자금 조달 유동성 리스크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현물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 시 있잖아요. 그죠? 발생하는 비용이죠. 이거는 차입 포지션. 돈을 빌렸어요. 이거 청산할 때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문장에서 유동성 위험은 포지션을 정리한다라고 했는데 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갖다가 팔겠어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한테 돈을 빌린 포지션이 있는데 빌린 포지션을 갖다 이번에 청산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그래서 제가 좀 넓은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운영 위험. 운영 위험은 좀 숫자로 계량하기가 어려워요. 유동성 위험도요. 이거 금액이 얼마입니까는 계산이 안 돼요. 얼마까지 최대로 제가 돈을 잃을 수 있습니까? 급매 처분을 하게 되면 또는 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급하게 돈을 빌리다 보니까 고금리로 돈을 빌리게 됐어요. 어디까지 제가 그러면 이거를 손해보면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유동성 리스크는 금액 계산이 되지 않고
유동성 리스크는 다르게 좀 접근을 합니다. 뭐 갭 관리, 비율 관리 이런 걸로 나중에 접근할 거예요. 요거는 기타 리스크 관리해서 나중에 뒤에 가면 공부하십니다. 그리고 운영 위험도 되게 좀 계량화시키기 되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리스크는 금액으로 계산해서 시장과 신용 위험, 그 다음에 운영 위험 세 개를 합쳐가지고 금액으로 계산해가지고 자기 자본의 한도 내에서 이 위험들이 관리되게끔 그렇게 이제 통제를 합니다. 운영 위험의 종류가요, 내부 시스템 또는 내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주로 보게 되면 시스템의 위험이나 또는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위험 또는 사람의 위험,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 리스크입니다. 좀 넘어가서 6페이지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자,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잘못된 모형을 사용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데 발생하는 모형 위험. 특히나 그 장외 파생거래 같은 것들은요. 파생거래에서 내 포지션의 가치가 얼마지? 이걸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당신 포지션이 지금 가치가 얼마라고 뭐 거래소에서 알려지지도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밸류에이션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얼마라는 거를.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잘못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굉장히 돈을 많이 딴 것처럼 평가가 되거나 또는 돈을 잃고 있는 것처럼 평가되거나 나의 포지션 가치가 정확히 평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들을 모형 리스크라고 해요. 모형 위험. 가치평가 모형이 좀 잘못되거나 또는 부정확하거나 이래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 가치를 정확하게 내가 평가할 수 없는 위험, 이런 것들이 모형 위험이에요. 그리고 운영 위험은 밸류 리스크 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험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 통제가 잘 돼야만이 이런 그 운영 리스크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운영 위험을 3대 중요 위험이라고 합니다. 법적 위험이요. 법적 위험은 계약을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위험. 이거는 법률적으로 우리가 상대방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 법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법적 위험은 주로 이제 신용 거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 빌려줄게, 뭐 차입 계약 쓰자 이렇게 계약과 주로 많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법적 위험은 신용 위험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밑으로 좀 내려가서 파생상품과 위험 관리에서 파생상품은 재무 위험을 해지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자, 아까 그 위험을 관리하는 아주 전형적인 두 가지 방법이 분산 투자와 파생상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얼마만큼 위험 줄일 수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밸류 리스크라는 그런 위험의 척도를 가지고 야, 분산 투자를 했더니 위험이 이만큼 줄었군. 돈으로 이만큼 위험이 줄었군. 그것도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그 분산 투자 말고 그거 외에 또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파생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파생 상품은 일단은 재무 위험을 해지하는 데 특히 유용한데 이것을 말하는 재무 위험이 이제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두 가지 있습니다. 시장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게 순도 계약, 선물 계약, 옵션, 스왑 이런 걸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신용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나중에 우리가 신용 리스크 관리할 때 신용 파생 상품 공부하겠습니다. 해지라는 개념은 노출되어 있는 자산 가격의 변동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딱 지금 현재 포지션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얘가 되게 불안합니다. 여기다가 어떤 자석처럼 뭔가 한 걸 딱 다른 포지션을 갖다 붙였더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뭔가 시장에서 막 뭔가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지의 원래 뜻은 울타리 친다는 뜻이에요. 양주에 울타리를 동그랗게 치는 걸 해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양이 제가 들고 있는 현물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파생 상품이에요. 그 파생 상품을 통해서 울타리를 치게 되면, 그러면 현물은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바깥으로부터의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요. 그리고 양은 그 울타리에 있는 풀을 먹게 되죠. 그 울타리에 있는 풀이 무혐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양과 울타리를 결합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해지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해지 포트폴리오는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울타리 속에 있는 풀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울타리 속의 세상이 무혐 세상이잖아요. 울타리 속의 풀이 이제 무혐 수익률이죠. 자,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파생 상품이 굉장히 잘 쓰게 되면 굉장히 좋은 용도로 울타리로 쓸 수 있는데 잘못 쓰게 되면 이 울타리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울타리만 거래하겠다. 양 관계없이. 그런 건 이제 투기 거래입니다. 이 투기 거래에서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실패 사례 뒤에 가서 보실 텐데 그 실패 사례의 대부분이 파생 상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파생 상품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원인이 있습니다. 밑에 뭐 그 내용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까지 7페이지까지가 그 아주 기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밸류 리스크의 정의가 있는데 8페이지 한번 보자. 8페이지 밸류 리스크의 정의.
자, 마켓 리스크, 시장 위험을 계량화시킨 대표적인 척도가 밸류 리스크입니다. 밸류 리스크는 자, 정의를 한번 볼게요. 정상적인 여건 하에서 주어진 신뢰 수준으로 목표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 말이 어렵죠. 어떤 이 시장이 정상적이라 해야 돼요. 비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이야기는 막 극단적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예컨대 뭐 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게 밸류 리스크가 아닙니다. 아주 극단적이 생겨가지고 꼭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 금액이 얼마니? 야, 최대 손실 금액, 극단적으로 손실이 난다는 이야기인데, 극단적 손실하고요, 최대 손실 금액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극단적인 손실은 익스트림한 거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근데 최대 손실 금액은 정상적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최대 손실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대 손실 금액이라고 이야기할 때 손실이라는 개념이 오고 최대란 말이 붙으니까 뭐 전쟁 터져가지고서는 뭐 온 나라가 다 망하고 뭐 핵폭탄 터지고 이러면 손실 어디까지 날까요? 핵폭탄 터지면 뭐 그래서 다 망하고 뭐 다 망할 텐데 손실 어디까지 나겠습니까? 갖고 있는 게 다 없어지겠죠. 빵원이 될 텐데. 몽땅 다 잃어요. 뭐 그렇게 될 텐데. 자, 그래서 그런 게 그 리스크 관리 개념이 아니고 그냥 day-to-day operation, 매일매일 그냥 일상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눈 뜨고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그런 정상적인 아주 지루한 일상 속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이 얼마입니까? 그걸 구해보는 게 밸류 리스크입니다. 자, 그리고 최대 손실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요. 신뢰 수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당신이 그게 최대 손실이라고 했지. 그 최대 손실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야?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밸류 리스크를 뭐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거로 예를 들면 아주 쉽습니다. 간단해요. 항상 밸류 리스크 제가 얘기할 때 이제 예를 드는데 요 평평한 선반 위에 사람이 이제 서서 우리가 유연성 테스트 할 때 보면은 허리를 굽혀가지고 팔을 갖다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가십니까? 팔을 굽혀서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무릎 굽히면 안 되죠, 물론. 허리만 굽혀가지고 밑을 쭉 해서 바닥에 이제 손을 닿고, 그 다음에 아예 손바닥까지 닿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당신이 유연성 테스트를 할 텐데, 그 유연성 테스트에서 밑으로 쭉 팔을 내려서 뻗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무릎은 굽히지 말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발목까지 갑니다. 나는 무릎에서 그냥 간당간다고 봅니다. 아니야, 나는 손바닥도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평평한 이제 책상 위에 서서 이렇게 했을 때, 이 평평한 책상 위를 0이라고 합시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예요. 위에서 멈추고, 무릎에서 멈추게 되면 플러스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최대한 내가 내려가면 말이지, 마이너스 5cm까지 내려갑니다. 최대한 내려가게 되면 마이너스 5cm까지 내려갑니다. 그래, 마이너스 5cm가 내려간다, 최대한 내려가면 마이너스 5cm까지 내려간다고? 자, 방금 그 한 말은요, 제가 이렇게 유연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서 팔을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뻗을 때마다 항상 마이너스 5cm에 닿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대한 내려가면 마이너스 5cm라는 이야기야. 무슨 말장난이야? 말장난이 아니고, 자, 거기 마이너스 5cm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예를 들어서 100번을 하게 되면 그 마이너스 5cm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한 번도 없는 거야? 아니요. 100번 하게 되면 마이너스 5cm보다 더 내려가는 게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이너스 5cm를 99% 신뢰 수준에서 최대한 내려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99%의 영역 안에는요, 마이너스 5cm가 제일 맨 끝단에 있는 값이고, 그 위에는 굉장히 다양한 숫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숫자. 그래서 그 도마뱀 생각하면 쉬워요. 도마뱀이 꼬리를 탁 자르잖아요. 도마뱀의 몸통이 99%고, 꼬리가 1%다. 그러면 그 몸통이 딱 잘라지는 데가 어디니? 거기가 밸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99% 신뢰 수준에서 쭉 최대한 내려가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밸류 리스크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넘어서는 게 얼마만큼 넘어설 수 있는 거니, 뭐 넘어설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니, 그게 이제 꼬리의 면적 같은 이야기죠. 자, 그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밸류 리스크는 통계학적인 위험 측정치고요.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목표 기간 일주일 신뢰 수준 95%에서 계산된 어떤 포지션의 바가 10억이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니?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자, 일주일 동안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액을 99% 신뢰 수준에서 계산했어요. 최대 손실액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되는 거냐면 기간이라는 개념과 신뢰 수준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10년 들고 있으면 최대 손실액이 얼마니?
하고 하루 들고 있을 때 최대 손실액이 얼마냐 같을 리가 없잖아요. 최대 손실액을 말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신뢰 수준이 얼마니 그거보다 벗어날 수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니 이런 개념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어떤 포지션이 바가 10억이다. 일주일 동안 들고 있을 때 95% 신뢰 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액이 10억이다. 이 이야기는 1번 볼게요. 포지션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위험 요인의 변화. 이게 위험 요인의 변화가 시장 변수자가 주가,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변해서 일주일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이 10억 원보다 작을 확률은 95%입니다. 왜냐하면 10억을 최대 손실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보다 작은 값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도마뱀의 몸통에 해당되는 거는 몸통과 꼬리를 딱 자르는 절단면이 뭐냐면 지금 마이너스 10억인 거예요. 그 마이너스 10억보다 위에 있는 몸통에는요, 뭐 마이너스 9억도 있고, 마이너스 8억도 있고, 플러스 5억도 있고, 플러스 10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10억 원보다 작을 확률 있잖아요. 그죠? 다른 값들이 막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8억, 마이너스 7억, 플러스 5억, 플러스 10억. 이런 걸 다 포함한 게 95%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억보다 작은 손실이 나올 확률이 작은 손실에는 이익도 포함이 됩니다. 95%라는 이야기고요. 확률이. 달리 말하게 되면 또 포지션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위험 요인의 변화, 주가,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네 가지예요. 일주일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이 10억 원보다 클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니? 그거는 이제 도마뱀 몸통을 탁 꼬리를 잘랐는데 꼬리의 면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죠. 그래서 이 5%를 뭐라고 하냐면 유의 수준 또는 허용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허용 수준 또는 유의 수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목표 기간은요. 포지션을 정상적인 상황에서 해치하거나 또는 청산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자, 이것도 좀 중요한 말인데 목표 기간은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위험을 숫자로 계량화시켜야 된다고요. 숫자로 우리는 계량화시켜야 되는데 위험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어떤 기간 동안에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을 계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한 달 또는 뭐 1년 투자할 텐데 어디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니? 기간의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만약에 실제로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거지 그 시간을 갖다가 목표 기간으로 잡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주식을 갖다 샀는데 이거 1년 갖고 있을 건데 그럼 1년 동안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주식을 사서 1년 동안 가지고 있겠지만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커서 1억 들고 있는 게 되게 뭐 새가슴이라서 가슴이 막 졸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해지하거나 빠져나오는 게 좋을 텐데 나중에 다시 사면 되죠. 그거를. 그래서 야 이게 만약에 위험이 좀 커서 내가 빠져나온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지? 하루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어. 시장에 주식 팔아버리면 하루만 나올 수 있어. 그러면요 위험이 실제로 노출되어 있는 건 하루입니다. 위험이 노출된 시간은. 그 다음에 또 해지를 한다면 파생상품도 해지한다면 얼마나 시간 걸리지? 하루만 해지하지? 그럼 하루만 하면 돼 목표 기간은. 근데 야 이거 빠져나오려고 하게 되면 내 포지션 좀 큰 거 들고 있거든. 시장이 되게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변동성이 되게 커. 미국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대.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 내가 빨리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걸리지? 최소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목표 기간은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빠져나오는 시간 또는 해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거를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목표 기간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은 위험의 회피 정도와 밸류 리스크보다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할 비용을 고려 결정하는데 말이 어려워요. 95% 신뢰 수준에서 위험을 계산할 수도 있고 99% 신뢰 수준에서 위험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좀 보수적일수록요 99% 신뢰 수준으로 위험을 계산하고 신뢰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99% 신뢰 수준에서 만약에 10억이라는 손실이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아까 위험 관리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이 위험의 크기가 내 자기 자본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10억이란 만약에 그 위험을 계산을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그러면 이 포지션 그냥 그대로 들고 있자. 95% 신뢰 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이 10억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러면 10억만 자기 자본 가지고 있을게. 그렇게 되는 순간 이거 10억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5%잖아요. 5%의 확률로 만약에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파산합니다. 부도나 버려요.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10억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부도 확률이 벌써 5%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99% 신뢰 수준에서 계산한 바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10억보다 더 넘어설 확률이 1%죠. 그래서 저는 이 10억만큼을 갖다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자.
99% 신뢰 수준에서 계산한 밸류 리스크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10억보다 더 많은 손실이 났다. 그러면 제가 파산할 수 있는 확률은 1%입니다. 이제 10억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저는 파산하게 될 테니까. 보수적일수록 파산 확률이 낮게끔 있잖아요. 위험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보수적일수록 보게 되면 신뢰 수준을 갖다 되게 높게 해서 계산해요. 근데 신뢰 수준이 높게 해서 밸류 리스크를 계산하게 되면 밸류 리스크가 자꾸 커져요. 그 금액보다 도마뱀 꼬리를 자르는데 몸통 95%가 아니고 몸통을 99% 하고 꼬리는 1%만 남겨놔. 이렇게 되게 되는 순간 막 손실액이 최대 손실액이 자꾸 크게 나버립니다. 그만큼을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게 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런 자기 자본 조달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신뢰 수준을 되게 높게 하게 되면 자기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자기 자본 조달 비용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또 반면에 그러지 않고 신뢰 수준을 좀 낮게 하게 되면 파산을 할 수도 있는데 파산하게 되면 파산 비용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자기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자니 자기 자본에 대한 자기 자본 코스트가 발생하고, 자기 자본을 좀 작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파산 확률이 높아지니까 파산 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중간 절충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 절충점을 찾아서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딱 그냥 바젤에서는 금융기관이 이제 리스크를 계량화시켜서 위험을 측정할 때는 10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10일 동안은 네가 그 시장에서 못 빠져나온다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은 반드시 99% 신뢰 수준의 바를 계산하라고 아예 규제화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바젤에서는 10일 기준에 99% 신뢰 수준의 바를 계산하는 게 그게 금융기관의 규제로 있잖아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밑에 보시게 되면 시장 위험의 주요 측정 대상은 트레이딩 포지션입니다. 트레이딩 포지션의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에요. 대출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액티브하게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포지션들이 있는데, 이 거래를 하고 있는 포지션들이 전부 다 뭐에 배팅하고 있는 거냐면 주가나 환율이나 금리나 원자재 가격에 배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배팅하고 있는 거래 항목들이 있는데, 이 거래 항목들이 전부 다 밸류 리스크의 관리 대상입니다. 자, 8페이지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 9페이지로 넘어갈게요.